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우정과 충성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장에서 먼저 떠나간 주인의 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홀로 지키는 한 늙은 궁연. 모두가 그저 죽은 군인의 개라고 불렀던 그 녀석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영웅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웅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는 고요하고도 성스러운 국립현충원의 오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국립서울 현충원의 양지바른 언덕, 수많은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 그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조문객이 찾아왔다. 늠름한 체구의 벨기에 마리노이즈 한 마리. 녀석의 이름은 칸이었다. 칸은 1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전사한 고 박진우 중사의 궁연이었다. 박 중사가 이곳에 묻힌 뒤로 그의 노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의 묘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칸을 데려왔다. 아니, 어쩌면 칸이 늙은 부모님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칸은 자신의 주인이 잠든 비석 앞에 마치 살아있는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은 더 이상 날카로운 궁연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전우이자 형제였던 주인을 향한 아주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녀석의 기억은 문득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훈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원도의 한 특수부대 훈련장.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고립된 채 생존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박중사와 칸 단둘뿐이었다.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고 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박중사는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칸, 나 먼저 좀 잘게. 너무 춥다. 박중사가 눈 위에 쓰러지듯 눕자 칸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몸을 이용해 주인의 몸을 감쌌다. 자신의 천으로 주인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이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마침내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 박중사는 칸의 품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늘 칸에게 말했다. 칸, 너는 그냥 개가 아니야. 너는 내 동생이고 내 전우야. 내가 없어도 너는 훌륭한 군인으로 남아야 한다. 칸은 그 말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자신의 주인이 외롭지 않도록, 자신의 전우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는 더 이상 명령을 수행하는 궁연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랑과 충성심이라는 세상 그 어떤 명령보다도 더 위대한 명령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한 명의 진짜 군인이었다. 칸,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어느새 찾아온 박중사의 노모가 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칸은 대답 대신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슬프게 주인의 비석을 한번 핥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다음 주 이곳에서 자신의 그 숭고한 충성심을 더럽히려는 한 어리석은 인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주 같은 시간 칸은 다시 주인의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박중사의 늙은 부모님은 아들의 묘에 꽃과 소주 한 병을 올려놓은 뒤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쉬고 계셨다. 그들은 이제 아들의 묘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처럼 여기는 이 늠름한 군견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고요한 현충원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한 불청객의 등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배만식. 그는 현충원과 인접한 산에서 불법으로 덫을 놓아 짐승을 잡는 밀렵꾼이었다. 그는 그날도 자신의 덫이 비어있는 것에 잔뜩 짜증이 난 채 지름길인 묘역을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비석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칸의 모습이 들어왔다. 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반짝였다. 그는 개에 대해 잘 알았다. 저 개는 평범한 똥개가 아니었다. 벨기에 마리노이즈, 군이나 경찰에서 특수견으로나 사용하는 아주 똑똑하고 값비싼 품종이었다. 털에 흐르는 윤기와 다부진 근육, 누가 봐도 최고의 훈련을 받은 개였다. 야, 저 개 품종 좀 봐라. 저런 건 수백만 원은 좋게 할 텐데. 웬 떡이냐. 그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이 개가 주인을 잃고 옛 주인의 묘를 찾아온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이 비싼 개를 공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도 친근한 목소리를 꾸며내 칸에게 다가갔다. 이리 온, 착하다. 아이고, 잘생겼다. 하지만 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주인이 잠든 차가운 비석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만식은 기분이 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짐승을 유인할 때 쓰던 육포 조각을 꺼내 칸의 앞에 던져주었다. 자, 배고프지 이거 먹어. 칸은 자신의 앞에 떨어진 육포 냄새를 한번 킁 맡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녀석에게는 주인의 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이제 만식의 얼굴에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일개개 따위가 감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녀석의 목줄을 잡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만식이 주인의 무덤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려 하자 지금까지 석상처럼 앉아있던 칸이 마침내 반응했다. 녀석은 짖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설 뿐이었다. 그리고 목덜미에 털을 곤두쓰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사자의 포효보다도 더 위협적인 경고음을 냈다. 큐르르르. 그것은 평범한 개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적에게 보내는 최정예 군인의 마지막 경고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다가오면 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밀렵꾼은 그 경고의 진짜 의미를 알아챌 지성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저 개가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야, 이 개새끼가 주인이 죽었다고 이제 보이는 게 없나 어디서 감히.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 버릇없는 개를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발이 녀석의 옆구리를 향해 아주 거칠고도 비겁한 방식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칸이 그 낮고 위협적인 경고에도 배만식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개 짐승 따위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이 버릇없는 개를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런 젠장 죽은 군인의 개가
사람한테 덤비려고 해. 여기가 내 놈 주인 땅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는 바닥에 침을 티웨에 뱉으며 성큼성큼 칸에게로 다가갔다. 벤치에 앉아있던 박중사의 노부모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 개한테서 떨어지시오. 박중사의 늙은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만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칸의 바로 앞에 섰다. 칸은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몸으로 주인의 비석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섰다. 그 충성스러운 눈빛은 내 주인의 안식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눈빛에 만식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개새끼가 끝까지 그는 욕설과 함께 자신의 무겁고 단단한 등산화 발을 아주 거칠고도 비겁한 방식으로 칸의 옆구리를 향해 냅다 걷어찼다. 표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묘역에 울려 퍼졌다. 낑 칸이 입에서 아주 짧고도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녀석의 늠름했던 몸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박중사의 어머니 입에서는 아이고 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만식은 자신의 발길질 한 번에 비틀거리는 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역시 힘으로 다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좀 얌전해졌나 진작에 이랬어야지. 이래야 말을 듣지. 그는 이제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거나 혹은 자신에게 낑낑거리며 복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옆구리의 고통을 참아내며 칸은 다시 네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섰다. 그리고 녀석은 변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있던 충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녀석의 눈빛에서 슬픔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적을 앞에 둔 최정계 군인의 차갑고도 냉철한 분석의 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녀석은 무의미하게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몸의 중심을 아주 낮게 낮추고 모든 근육을 스프링처럼 긴장시킨 채 완벽한 군용견의 전투 자세를 취했다. 크르르르르 녀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낮고도 무서운 경고음이 마치 잘 조율된 엔진처럼 일정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모든 전투 시스템에 전원이 켜졌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기계의 작동음이었다. 녀석은 후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갔다. 자신의 몸으로 주인의 비석을 더욱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식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짐승 앞에서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저것은 그냥 개가 아니었다. 저 눈빛, 저 자세, 저 소리. 저것은 자신이 아는 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그저 죽은 군인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뭐야. 저게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만식의 아기에 찬 발길질은 칸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쇠가죽처럼 단단한 궁견의 근육도 그 갑작스러운 충격을 모두 흡수하지는 못했다. 칸이 입에서 낑하는 아주 짧고도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녀석의 늠름했던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카나우릭한 멀리서 그 광경을 본 박중사의 노모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노부는 지팡이를 짚으며 분노에 차 만식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만식은 자신의 발길질 한 번에 비틀거리는 개를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 개가 고통에 못 이겨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거나 혹은 자신에게 낑낑거리며 복종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칸은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녀석은 곧바로 네 발로 땅을 다시 굳건히 딛고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녀석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녀석의 머릿속은 이제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각인된 차가운 전투 알고리즘이 지배하고 있었다. 위험 요소, 전방 2m의 적대적 인간, 보호 대상, 후방 3m의 주인 묘소, 명령 부재, 주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 없음, 선제 공격 불가, 방어 및 경계 태세 유지, 위협 요소의 추가 공격 시 즉각 제압 프로토콜 가동. 조금 전까지 슬픔에 잠겨 있던 충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차갑고도 냉철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녀석은 짖거나 이빨을 드러내며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몸의 중심을 아주 낮게 낮추고 모든 근육을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긴장시킨 채 완벽한 전투 준비 자세를 취했다. 녀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크르르르 하는 마치 거대한 맹수가 내는 듯한 낮고도 무서운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은 넘지 마라. 만약 네가 한 걸음만 더 다가온다면 나는 너를 적으로 간주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 너를 파괴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경고였다. 만식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제 진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저 개는 미친 개가 아니었다. 저것은 고도로 훈련된 살아있는 무기였다. 그때 박중사의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이 무지막지한 놈, 지금 남의 개한테 무슨 짓을 한 게야. 만식은 노인이 나타나자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욕설을 한번 내뱉고는 뒤를 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칸은 도망치는 만식을 쫓아가지 않았다. 녀석의 임무는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의 임무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주인이 잠든 이 신성한 공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위험 요소가 자신의 구역에서 벗어나자 녀석은 한 번의 추격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도망가는 비겁한 사냥꾼의 등 뒤에 대고 왕 하고 아주 크고도 우렁찬 마지막 경고의 함성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주인의 비석 앞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녀석의 시선은 여전히 만식이 사라진 숲 쪽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박 중사의 노부모는 옆구리에 선명한 신발 자국이 난 채 고통을 묵묵히 참고 있는 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낮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노신사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박중사와 칸이 속했던 특수부대의 전 지휘관이자 퇴역한 장군 최 장군이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의 묘를 찾아온 참이었다. 박중사의 노부모는 아들의 유일한 혈육과도 같은 칸을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낮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노신사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박중사와 칸이 속했던 특수부대의 전 지휘관이자 지금은 퇴역한 초의 장군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부하의 묘를 찾아왔다가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아니, 장군님, 어떻게 여기까지? 박중사의 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박중사 보러 왔다가 저 무례배가 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칸은 왜 다친 겁니까? 박중사의 아버지는 방금 전 있었던 모든 일을 최 장군에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장군의 온화했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고 무섭게 굳어졌다. 바로 그때 도망쳤던 밀렵군 배만식이 다시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늙은 노인 2명과 개 1마리에게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다시 돌아와 따지러 온 참이었다. 그는 새로 나타난 노신사 역시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것이라 생각했다. 뭐야, 이 늙은이는 또 보아하니 저 죽은 군인하고 한패였나 보네. 그는 최 장군을 향해 아주 무례한 말투로 쏘아붙였다. 상관 말고 꺼져요. 난 저 개 주인 노릇하는 저 늙은이들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최 장군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만식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몸은 비록 늙었지만 그에게서는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했던 장군의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내 놈, 최 장군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차갑게 울렸다. 감히 이 신성한 곳에서 이런 무례를 범하고도 내 놈이 무사할 것 같은가? 신성한 곳은 무슨 그냥 무덤이잖아. 그리고 난 저 개가 마음에 들어서 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최 장군은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인간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경멸의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 눈에는 이것이 그냥 무덤으로 보이나 그는 박중사의 비석을 가리켰다. 이곳에는 너 같은 놈들이 밤에 편히 발뻗고 잘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 잠들어 계신 곳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는 칸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 놈이 감히 함부로 발로 찼던 저 개가 어떤 개인 줄 알고나 그따위 짓을 한 개야. 최 장군의 질문에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강렬한 기세에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 장군은 나지막이 그러나 온 묘역에 울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는 그냥 개가 아니야. 내 놈 같은 인간 100명보다도, 아니 1000명보다도 더 위대하고 용맹하며 더 충성스러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한 단어를 만식의 심장에 비수처럼 내리꽂았다. 군인이다. 최 장군의 그 한마디에 배만식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군인 무슨 헛소리야. 이 개새끼가 군인이면 나는 장군이겠다. 이 늙은이야. 그의 그 마지막 오만방자한 태도에 최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자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이 나라의 영웅을 모욕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을 뿐이었다. 내 놈 같은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최 장군은 나지막이 그러나 장엄한 목소리로 잊혀진 한 영웅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아이는 그냥 궁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롱 07 특수임무단 소속 군견 서열 1위의 워독 워독 바로 칸이다. 711-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나오자 만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가 없었다. 몇 년 전 우리 부대는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에 파병되었다. 우리의 임무는 탈레반의 핵심 지휘부가 숨어있는 동굴을 급습하는 것이었지. 최 장군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의 전장을 향했다. 하지만 적들은 동굴로 향하는 길목 전체에 수십 개의 급조폭 발물, 즉 IED를 매설해 놓았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우리 팀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 그 지옥의 한가운데를 가장 앞에서 걸었던 것이 바로 저 아이, 칸이었다. 칸은 그날 자신의 초인적인 후각으로 땅속 깊이 숨겨진 폭탄들을 10개 이상 찾아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우리 대원들은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녀석은 수십 명의 목숨을 그날 혼자서 구해낸 것이나 다름없다. 최 장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칸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칸이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며 텅 빈 땅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당시 핸들러였던 박진우 중사가 칸의 그 이상 행동을 보고 즉시 모든 대원들을 멈춰 세웠지.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한 결과 그 땅 속에는 우리 군대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대한 압력식 폭탄이 묻혀 있었다. 칸은 또다시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동굴 내부 전투에서 한 명의 신참 대원이 던져진 수류탄을 피하지 못했을 때 박진우 중사는 그 대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수류탄을 막아냈다. 최 장군의 목소리가 비통함으로 잠겨왔다. 칸은 쓰러진 주인을 보고도 적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적을 모두 제압한 뒤 녀석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 중사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얼굴을 핥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함께 지켰다.
그날 칸은 수십 명의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주인의 마지막을 바로 곁에서 지켰지. 최 장군은 다시 만식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내 놈은 감히 그런 위대한 영웅의 무덤 앞에서 그 영웅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영웅을 발로 찼단 말이다. 저 아이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위대하고 용맹한 군인이며 이 나라가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전설이다. 최 장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배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온몸이 공포와 뒤늦게 밀려오는 거대한 죄책감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칸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온몸에서 피어나는 상처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여전히 주인의 무덤을 지키고 서 있는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을 건드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배만식은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굴한 목소리로 최 장군과 박중사의 노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개를 향해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 장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저 비굴한 인간을 향한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이 늙은 내가 아니다. 내 놈이 감히 그 더러운 발길질로 모욕한 저 무덤 속의 영웅과 내 놈이 걷어찬 저 위대한 궁연,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 장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 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동네 파출소가 아니었다. 그는 수도 방위사령부의 헌병대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 최진혁 예비역 육군대장이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 제9묘역에서 민간인 한 명이 현충원 시설을 훼손하고 군용물인 군견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시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도록.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엥 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헌병대의 순찰차 여러 대가 묘역 입구에 도착했고 절도 있는 군복 차림의 헌병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현장의 지휘관인 최 장군에게 경례를 한 뒤 배만식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국립묘지 훼손 및 모독죄, 그리고 군용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헌병이 그의 권리를 고지하는 동안 만식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저 개 한 마리를 걷어찼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은 국가의 영웅을 모독하고 군대의 자산을 파괴한 중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를
그가 마지막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뒤였다. 그는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며 뒤늦은 후회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묘역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최 장군은 그제야 박중사의 노부모에게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부하를 그리고 녀석의 충견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런 무례배가 이 신성한 곳을 더럽히게 두었으니 모두 제 불찰입니다. 박중사의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들 녀석과 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장군은 헌병대와 함께 도착한 군의관을 불러 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게 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에 타박상을 입은 정도라고 했다. 모든 소동이 끝났다. 정의는 아주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최 장군은 여전히 주인의 묘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칸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한 명의 늙은 전우를 바라보는 아주 깊고도 슬픈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남은 영웅을 위로해 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배만식이 헌병대의 차를 타고 사라진 뒤 현충원의 묘역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슬픈 적막함과는 다른 아주 숭고하고도 묵직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장군은 박중사의 노부모 그리고 여전히 미동도 없이 비석 앞을 지키고 있는 칸 3명의 남은 가족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옛 부하가 잠들어 있는 비석 앞에 섰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가장 정중하고도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먼저 떠나보낸 아끼는 부하를 향한 그리고 그 부하가 남긴 위대한 충견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중사, 자네는 정말 훌륭한 군인을 두었군. 하늘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워하게 그는 자신의 부에게 그리고 그의 충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경례를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퇴역한 장군인 그가 한 마리의 궁연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개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는 칸을 동물이 아닌 자신과 같은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인격체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칸의 상처 입은 옆구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칸, 이제 됐다. 네 주인은 이제 안전하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네 주인의 안식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끝까지 네 주인의 명예를 아주 훌륭하게 지켜냈다. 정말 수고했다, 전우. 그는 칸을 전우라고 불렀다. 군인이 동료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다. 이제 그만 경계를 풀어도 좋다. 이것은 너의 마지막 지휘관이었던 이 늙은 내가 내리는 너의 마지막 명령이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의 말이 칸의 마음에 닿은 것일까? 지금까지 굳건히 유지하던 전투 자세가 아주 서서히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주인의 비석을 아주 오랫동안 마지막인 것처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아우 하고 아주 길고도 슬픈 마지막 하울링을 토해냈다. 그것은 주인을 향한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하울링이 끝나자 칸은 최 장군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24시간 내내 계속되던 그의 마지막 임무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사의 노부모를 향해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칸은 제가 책임지고 제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영웅은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제 남은 생을 이 녀석과 그리고 진우를 기억하며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이것이 칸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장군은 칸의 목에 아주 조용히 목줄을 걸었다. 그는 줄을 당기지 않았다. 그저 함께 길을 나설 준비를 할 뿐이었다. 세 사람은,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군인은 함께 비석을 향해 마지막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묘역을 걸어 나왔다. 칸은 떠나는 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인이 잠든 곳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자신의 새로운 지휘관의 곁에서 아주 당당하고도 늠름한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덤을 지키는 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까지도 완벽하게 완수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이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충성심.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넘어선 한 군인의 위대한 전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죽어서까지 자신의 주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영웅 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충성과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바쳤던 박진우 중사와 같은, 그리고 궁연 칸과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